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담한 뉴스로 4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앵커 박상규 앵커님 나오셨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와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예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 앵커님도 아마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오늘 21분. 본인은 이제 22분이라고 했어요. 22분이. 그러니까 11시 22분에 주문을 맞췄죠. 읽었습니다만은 좀 1분 늦게 시작을 했어요. 들어와 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딱 21분 걸렸지 않습니까? 21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인 현재의 결정 결과를 보면은 판결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 쟁점으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국회에서 소추한 그 소추 내용 5개 쟁점 가운데 이 5개를 모두 국회 측 소추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절차적 흥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깡그리 배척을 했어요. 어떻게 보자면 우선 저도 제가 또 여러 방송 유튜브에서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못 지게 되는 뭐 제가 책임질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로 어떤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기자 출신이고 한데 여러 정보들을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변 정보들을 모아서 전해드릴 때 깨름직한 것은 있었어요. 초기부터.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취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정확하지 못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것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신 그런 부분들이 수용돼야 되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소신이 그렇죠. 강하게 작용을 했고 또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제가 전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대 쟁점은 결과적으로 국회 소추인단이 제시한 그 내용을 그대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읽은 거나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뭐 완벽하게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리고 또 문 대행이 되게 빨리 읽더라고요. 뭐 저렇게 빨리 이렇게 막 읽나 천천히 해도 되는데 할 정도로 빨리 털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문을 읽고 일어나서 갈 때도 그냥 뭐 다른 재판관들도 뭐 그냥 허둥지둥 일어나다. 그러니까 뭔가 이 쫓기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딱 하나 그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이 두 보수 재판관이 보충 의견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충 의견을 냈다. 그 한 줄이 딱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소추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의견을 근데 보충 의견을 그렇게 해봐야 기록에만 남아있지 이분들도 8대0 인용에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별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완벽하게 0대5가 돼버렸다. 0대. 그리고 이제 0대5죠. 5대0으로 당한 거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원인은요. 첫째, 그 처음에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탄핵 심판 시작 전에 했을 때 그게 다 얘기가 됐다. 재판관과 얘기가 됐다 했을 때 우리는 문영배 대행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영배 대행만의 뜻으로 그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선배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나머지 보수 재판관 2-3명도 여기에 동의를 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도 된다. 그냥 그게 지금 오늘 그 선고를 보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주시민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소추단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소추단 김희수 했죠. 재판관인가요? 누군가가 뭐 재판관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논란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 속에는 주심인 정영식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때 저는 느낀 느낌은 아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요구를 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때도 저희 방송에서도 왜 그랬을까 그 점이 저 의문이 가고 그러니까, 좀 찜찜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정영식 재판관이 요청한 건 아닌데 그때 국회소추위원단의 정청래와 또 김이수가 그런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아마 평의에서 논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논의했겠죠. 그랬는데 어쨌든 채택이 됐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의에 붙인 것이 지금으로 보면 그걸 가져와서 연락받고 이렇게 내놓은 거는 문영배 대행일 수 있지만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그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평의에 붙여서 다수결이 됐든 전원 일치가 됐든 그때 결정을 할 때 그 왜 그러면 보수 재판관들이 그런 걸 선선히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이 선고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한 10분이 넘어갈 때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게. 예. 모든 걸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대5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오늘 문영배 권한대행이 쭉 이 탄핵안 결정문을 읽어 나갈 때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리 결론 내놓고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게 묻지마 인용이네 이런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네. 여기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라든가 국내에 좀 미흡한 건 사실이고 또 포고령의 위헌 유법성 그렇죠. 그 내용 자체로는 누가 보더라도 위헌 유법하고 정치인 활동 일절 금지 이런 거요. 또 선관위 그런 그 장악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었던 우선 국회 군 투입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증언이 특히 민주당 측의 박범계라든가 또 김병주 박선원 이런 사람들의 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변론 과정에서도 충분히 입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거기다가 드러났죠. 홍장원 이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메모 오염된 메모라는 것도 다 드러났는데 전혀 그 채택을 안 부분을 했어요. 완전히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두 그렇죠. 사람의 증언을. 그쪽에서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나와서 가요. 한 얘기를 100% 받아들인 거예요. 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제 오염이 됐다는 부분을 수차례 지적하고 확인이 됐는데 일절 안 받아들였고 곽종근 사령관의 회의 논란도 예. 그게 이제 변론 과정에서는 그렇게 말했다가 말을 뒤집기도 했고요.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이른바 그 동창생들과의 그 논란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전혀 따져보지 않고 그냥 국회 소추인단이 낸 그대로 채택이 됐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또 중요시 보는 것은 이 절차상의 문제 중에 가장 했던 것이 검찰 신문 조서를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예. 피고인 여기서는 이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을 그냥 무시했잖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거는 그냥 뭐 아니다. 그냥 우리는 이 헌법 재판소의 심판하는 과정에서는 그 형사소송하고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적응할 필요가 없고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 이후에 탄핵소추 다른 사건 다룰 때도 그런 식으로 해왔다. 그래가지고 2020년에 이미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완전히 또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여기 적용하지 않기로 재판관들끼리 합의했으니까 그거는 우리는 채택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점점 이 에스컬레이트 된다 할까요? 아 이게 그냥 뭐 결론을 또 내릴 때 그냥 서두르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앉으면 먼저 이 역사적인 재판에 앞서서 예. 뭔가 자기 소회도 좀 얘기하고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해야죠. 그런 게 없고 바로 그 예상처럼 주문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이유부터 설명할 때 예상이 됐었거든요. 보도가. 저러면
뭔가 전원일치 결론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전원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인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한 가닥의 불안감 예. 이런 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소수 의견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0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판관들은 그냥 옆에 들러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은 그냥 보수건 뭐 중도건 간에 묵묵히 그 앞에 있는 문대행이 읽은 것과 같은 복사본을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서 있다가 그냥 같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민주당의 부속기관이다 이런 말까지 과거에도 뭐 비아냥 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결론 내리는 것 보면 이른바 민주당에서 오더가 문대행한테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오더를 우리법 연구회 팀들이 확산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 재판관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꼭 서부지법 사건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한 것은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나온 가장 객관적 데이터 중에 하나인 여론조사가 예. 갈수록 인용이 많다. 인용 찬성 의견이 어떤 여론조사는 70%에 이른다. 예. 그리고 65%를 넘는다. 이런 게 몇 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헌재 재판관들도 야 이거 내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냈다가 이 끝나고 나서 과연 이 분노를 예를 들어 기각 각하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기 신변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자기를 임명해 준 게 이제 국민의힘이랄지 조한창 재판관 또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뭐 김복형이랄지 예.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 이분이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주심이면서 누가 봐도 우파였던 이 재판관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적이란 말씀은 뭐냐면 그냥 대세를 따라갔다. 이게 대세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바라고 뭐 또 이렇게 돼서 여론조사에서 뭐 차기 그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압도적으로 누가 된다. 예. 이재명이 된다. 자 그럼 내가 과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데 그야말로 좀 시쳇말로 쫄았어요. 쫄아붙었어요. 간이 오그라들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측, 법리를 따지는 정통법관이니 우파의 기수, 그래서 한대행 때 각하 의견을 낸 두 사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참담하다. 결과를 못 맞힌 것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정치적인 게 그냥 민주당의 힘에 눌린 정치적인 그 심판을 내린 거 아닌가. 이 보수들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점도 물론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국회 소추인단도 변호인이 17명인가 되고 많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변론이라든가 이런 과정 그 후에 서증이라든가 이런 거 제출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증거를 서류로 들이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산더미 같았죠. 이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는 좀 안이한 대응이 아니었나. 계몽령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말로는 뭐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인 그런 절차적 흥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체적인 내용 그 5개의 쟁점에 대해서 정말 헌재 재판관들도 설득할 만한 그런 증거와 증언이랄까 서류를 들이댔느냐. 없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당연히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서만 주장하고 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예. 모든 걸 뭐 조서랄지 또 모든 그 하나하나의 그 진술이랄지 예. 밑에 이제 군 관계자, 부하들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들이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실체적인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조사 형태로 그때도 뭐 다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증거도 냈지 제대로 못 냈을 뿐만 아니라 선배님 말씀대로 그런 중계를 통해서 중도층의 민심이 그러니까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 편도 아니고 이재명 뭐 민주당 편도 아닌데
저렇게 쭉 보니까 이쪽은 어쨌든 증거로 자꾸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은 말뿐이고 아예 그런 그 국정조사나 이런 데서 그냥 또 회피하거나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그 태도가 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이쪽이 그러니까 중도층의 여론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불안했던 게 이게 좌든 우든 좌든 그 여론은 비교적 견고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별로. 그런데 이 모든 판세를 가늠하는 중도층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돼서 거의 중도층에서는 이 인용에 관한해서는 국회 소추인단 의견이 더 맞다라고 하면서 인용 찬성이 자꾸 늘어나니까 여론조사 수치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치가 나빠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재판관들이 고민은 좀 했으리라고 봐요, 제가. 그러나 본인들의 좀 안위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집회에 대략 그 민주당 측 인파가 한 13, 14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보수들은 한 4, 5만 명?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벌써 확연하게 좀 분위기도 달랐어요. 이쪽 그 찬성파들은 아주 기운에 넘치는데 이쪽은 그냥 좀 약간 시무룩하달지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지표를 지금 와서 뒤늦게 말씀드리면 경제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뭐냐면 그 이재명 테마주라는 것들이 이틀 전부터 급등을 했어요. 그 주가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다 돈 놓고 하는 그 자본시장 게임이었는데 그리고 폴리마켓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5월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영어로 돼 있지만 그러면 이제 5월 이전이라는 건 4월 중 퇴진 가능성을 얼마로 보느냐. 이게 3, 4일 전부터 60, 7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선거 이전에 한 9시, 10시 사이에 보니까 90을 넘더라고요. 그냥 수직 상승을 해요. 이게 정말 저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시에 코스피가 열렸잖아요. 이게 또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 돈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이 대단한 어떤 거대한 흐름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거 부족. 증거가 없다기보다는 증거를 제대로 캐내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를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따지는 재판관들, 판사 출신 재판관들을 설득하는데 그것이 좌든 우든 간에 좀 실패했다. 이런 점. 그렇게 봐야 할 그렇게 봐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깡그리 그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수 재판관들까지 다 무시할 수 있었던가.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개탄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생각한 게 그 정치인 체포 이 시도 그게 14명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니까 정당인 정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도 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퇴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직 대법원장, 아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겠죠. 전직 대법관.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을 적시를 해서 법관까지도 이렇게 할 경우 현직 법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체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같은 판사로서 입장에서 볼 때 여기도 전직 아닙니까? 지금 이제 재판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심정적으로 그렇죠. 크게 작용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건 당연히 저는 선배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지난주 토요일 야당 집회에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을 신을사우적이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맹공을 가했죠. 여러 번 거명하면서 공격했고 심지어 제2의 이완용의 길을 가지 마라. 저는 이게 상당히 모욕이고 그러니까요. 큰 영향을 주리라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무 영향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예. 그래서 전 깜짝 놀란 것이 이 이재명 민주당의 위세가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래갖고 일부 알려지기는 그 세 명의 재판관이 박찬대 원내대표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발언 그리고 임기 연장법을 만들고 이런 것을 갖고 문영배 방에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 빨리 선고기일 잡자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은 철통같이 그동안에 뭐 돈 결의도 했다는 말까지 나와서 기각 내지는 가구나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수많은 이른바 헌재의 복도통신이다 예. 뭐 이런 명칭으로 돌아다니는 정보들 저도 그걸 꽤 많이 인용을 해서 방송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 그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사실인데 마지막에 다 마음을 바꾼 거다. 그 위세에 눌려서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게 민주당 카르텔의 가짜뉴스 유포였다. 이 두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재판관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듣고 한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또 최종평이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용 찬성을 보고 그리고 도저히 이게 그 자기가 이 변호해 줄 수 없는 법리적인 그 어떤 부족함, 증거 부족 등을 커버하는 게 도저히 안 되니까 수모를 감수하고라도 그냥 대세를 따른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그걸 또 여기 와서 그럼 비겁하다.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평가할 문제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 하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민주당과 그 전환 사람들 간에 이 소위 말해서 페인트, 양동 작전이었다. 그럼 두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예. 박상규 앵커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표시를 하면서요.